역사 공부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외쳐봤어요. 그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역사 공부가 어렵다. 선생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워야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봤어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판서에서 막 이렇게 써서 공부하는 것보다 오늘 같은 사진 특강 보면요. 공부가 좀 더 쉽고 재미있죠. 그쵸? 자, 오늘은 어느 시대를 이제 여행합니까?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하면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미지다 그러면요. 책에서 본 거 아니면 드라마에서 본 거일 텐데요. 팔만대장경. 책에서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쵸? 목화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자, 바로 그 고려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모두 6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중에 일단 오늘 첫 번째 사진 특강. 어떤 사진들이 나올지요? 일단 교재 피시면서요. 한번 쭉 보시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으로 6시간 동안 공부할 고려시대 연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려는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바로 918년. 궁예가요, 너무 난폭한 정치를 하는 바람에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자, 이 나라는요, 약 470년간 유지되다가 1392년, 다 함께 해주세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역사 속에서 안녕하게 됩니다. 자, 이 470여 년 동안 고려가 있었을 때요, 왕은 모두 몇 분이 계셨냐면요, 34분입니다. 그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470년 동안 33분, 느낌은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라 건국하면서 고민 한번 해봅시다. 나라 이름 짓는 거예요. 그쵸? 부모들이요,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정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고려의 왕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고려라는 이름은요,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했었던 그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 고려요? 예, 맞습니다. 자,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모습은요, 영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고려가 등장하고 주변에는 후백제와 신라를 다 통일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대동강 정도까지만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조 왕건은 우리도 고구려처럼 영토를 넓힐 거야 라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넓혀냈어요. 자, 영토가 꽤 넓어진 거 보이시죠? 자,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가 어딘지도 눈에 보입니다. 어딥니까? 바로 개경입니다. 지금은 개성이에요. 그래서 그 개경에 가보시면은요, 고려와 관련된 많은 문화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려 470여 년 동안 왕이 있었던 왕궁터가 있었겠죠. 만월대라고도 있고요. 고려 왕들의 많은 무덤도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때 고려 신하들 중에서 나는 신하로서 끝까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겠소라면서 고려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끝까지 그 충성을 지켰던 신하가 있었죠. 그분이 바로 정몽주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셨던 선죽교도 바로 저 개경에 있어요. 선생님도 아직 당연히 못 가봤고요. 통일되고 나면요,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진들을 보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고려 사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고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발달 과정과 관련된 사진들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분 누구입니까? 태조 왕건입니다. 그렇죠? 고려를 세우신 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조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조 언제 붙입니까? 태조라고 하면요, 한 왕조, 한 나라를 새로 여신 분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를 세운 분은 태조 왕건이고 조선을 세운 분은 태조 이성계죠.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인 친구로부터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질문을 딱 하더래요. 선생님,
태조 왕건이랑 태조 이성계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하자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때 바로 옆에서 짝꿍이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아니, 태조가 붙은 거 보니까 형제잖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에이, 선생님 지금 수업하시려고 거짓말 하신 거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이 얘기 듣고요. 아,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태조라고 하면 나라를 처음으로 여신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보이고 있는 왕건, 바로 본명입니다. 그래서요, 고려에 등장하는 모두 33분의 왕들은요, 성들이 다 왕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려 왕 중에서 아실 만한 분이 혹시 공민왕 있을까요? 그 공민왕의 본명이 왕전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선생님, 조선은 그러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왕도 다 이시성을 가지는 건가요?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분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던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궁예와 왕건의 관계는 알고 계시죠? 그쵸? 그의 나이 20살 때 궁예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수가 되어서 궁예가 영토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를 했죠. 하지만 궁예가 자꾸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난폭한 정치를 펼치다 보니 신하들이 그를 몰아냅니다. 자, 그리고는 왕건이 후 고구려가 아닌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왕건이 세운 고려가 있어요.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가 있어요. 그리고 신라도 아직 힘은 약하지만 여전히 있잖아요. 후 삼국시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왕건은 이 상황을 다 정리를 했을까요? 자, 일단 신라 같은 경우는요, 너무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견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라 왕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라 마지막 왕은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후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느니 이 나라를 고려에게 바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항복을 해오니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백제에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견훤에게는 아들이 모두 넷이 있었대요. 그 넷 중에서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는 첫 번째 왕후에게서 낳게 되고요. 넷째 아들은 둘째 부인에게서 낳게 되는데 보통 우리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견훤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 그렇죠. 첫째 아들이죠. 근데 견훤은 넷째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거든 넷째를 왕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었던 세 아들이 당연히 반발을 해버렸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넷째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절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견훤이 또 탈출을 해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후백제로 돌아가 본들 자신과 지금 이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려로 갑니다. 그래서 왕건아, 나의 저 못된 아들을 혼내켜줘. 이렇게 됐어요. 자, 결국 왕건의 부대와 그리고 후백제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지만 이미 후백제는 견훤이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졌겠죠. 결국 이들을 격퇴하면서 후삼국을 모두 다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왕건이 그런 식으로 통일했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건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이 왕건의 역할은요, 고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왕건은 물론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긴급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건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바로 송악입니다. 자, 그 송악이요, 나중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는 알고 계실까요? 왕건의 부인은 모두 몇 명일까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한 거 보니까 좀 부인이 많았나 봐요? 예, 많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많아요. 몇 명? 10명? 좀 더 많은데요. 100명 하신 분 있군요. 너무 많아요. 29분입니다. 29분 부인? 아니, 그럼 선생님, 왕건은요, 후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맨날 연애만 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라가 막 혼란스러웠던 시기 때요, 호족 세력들이 지방에 있었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왕건도 그 호족의 하나인 거고 견훤도 호족의 하나인 거야. 근데 이제 왕건 같은 그 호족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내가 왕이 됐다라고. 나 지금 이제 고려의 왕이다. 그러니 너희들 무조건 나한테 복종해.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호족의 힘들이 조금 세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지만 왕건은 여전히 이 호족들의 뭐랄까 눈치라든지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요. 전국에 보니까 많은 호족들이 있고 그 호족에는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모두 29분,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리게 되더라. 그럼 선생님, 아니 이렇게 많은 부인이 있다는 건 자식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많아요. 그래서 아들만 25명. 우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져요. 바로 뭐냐면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2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왕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들이 등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왕건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왕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아들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왕건은 워낙 아들들을 이제 많이 두다 보니까 왕건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왕들 모두 왕건의 아들들이 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세운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한테 세금은 얼마를 거둘지, 군대는 어떻게 오라고 할 것인지, 또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방부 만들어야 되나? 교육과학기술부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조직도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정말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제를 실시한 겁니다. 우리 제자들 과거가 뭔지 아시죠?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나라의 관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봤던 시험, 그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역사상 과거가 처음 시행된 게 바로 이 고려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과거제, 이 과거제는 고려 광종 때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더라고요. 네, 실시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한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과거 시험이 없었을 때는 왕이 나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신하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었을 때는 시험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아주 집안 좋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진골의 자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하가 되는 거고, 고려 초반 같은 경우는 호족들이 자연스럽게 고려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이라면 나 그거 싫었을 것 같아요. 왜요? 웬만하면 집안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똑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광종이 이 과거제를 처음 시행하려고 하자 많은 호족들이 반대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동안 시험 안 봤는데 왜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라면서 많은 반발을 하지만 이 광종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호족들을 숙청,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죽였어요.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호족들을 제거하면서 결국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고려시대 그림은 아니고요. 중국 송나라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고려랑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고려도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과거를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답안지를 쓰고 있는 모습과 저기 멀리 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볼 모습은요, 고려의 전쟁, 전투 이런 부분입니다. 고려가 앞서서 여러 가지 제도를 열심히 만들어 놓고 사회를 조금 안정시켜 나갈 쯤 되니까요, 그렇게 침략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랑 누구랑 싸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렇죠? 특히나 고려는 공부를 하다 보면요,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단 거란족이 쳐들어오고요, 여진족도 쳐들어오고요, 몽골족도 쳐들어오고요, 홍건적과 왜구도 쳐들어와요. 많죠. 이게 많아요. 자, 그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강감찬 장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강감찬 장군이 계실 때 고려에서 또 누가 쳐들어왔냐면 바로 그 거란이 쳐들어왔는데요. 자,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뭔가 화살표가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이들이요, 그 전에도 2번이나 이미 공격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도 많았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이때가 벌써 3번째 침입이 되는데요. 이때 들어온 거란족의 군인만 하더라도 1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이들을 어떻게 무찌르지 고민하다가요 생각해낸 게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아시죠? 그쵸? 그 전술을 먼저 한번 구사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건 아닌데요. 이곳에 가면 흥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일단 그 거란족이 지나오는 길에 위에 뚝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거란족이 어느 정도 지나오자 뚝을 터뜨려라. 터뜨렸습니다. 물이 막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거란족의 그 대열이 흐트러지니 그 틈을 타서 공격을 막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란족이 여기서 다 전멸된 건 아닙니다. 살아남은 세력들이 개경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해와요. 하지만 그들은요, 개경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이미 너무 힘이 빠져서. 결국 그래서 그들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라면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귀주에서, 어디에서요? 귀주에서 그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10만 명이지만 살아나간 사람은 수천에 불과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시켜 주세요. 강감찬 장군 하면 거란족의 몇 차 침입? 그렇죠. 3차 침입을 어디에서? 귀주에서 격퇴시킨 장군이다 라고 기억시켜 두시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요, 거란의 침입을 시작이라고 했었죠? 거란 이후에 여진도 내려오고 이번에는 몽골족도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몽골족. 예, 칭기스칸. 그 칭기스칸이 규합한 힘을 합친 그 민족이 바로 이제 몽골족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위쪽 땅 있죠? 여기가 우리 이제 만주라고 하잖아요. 이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년에 강수량이 500mm 이상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땅은 진짜 넓은데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들 지역은 대신에 풀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데요. 이들은 말을 너무 잘 타요. 거기에다 활도 정말 잘 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이제 힘을 조금만 합쳤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전사들로 돌변을 하게 되는데 앞서 있었던 거란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몽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몽골은요. 전 세계에서도 정말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몽골족보다 더 넓은 나라를 차지했던 민족이 없어요. 그만큼 세계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었던 그런 세력들이 몽골이 되겠습니다. 그네들이 이제 고려를 공격을 했어요. 우리랑 그들과 얼마나 싸운 줄 아세요? 40여 년. 정말 오랫동안 싸웠었죠. 그동안 우리가 입은 피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와, 정말 뿌듯하다 싶을 만한 승리를 했던 전투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곳은요, 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과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곳들 중에서 머머랜드 있죠? 그 머머랜드가 있는 경기도 용인을 예전에는 처인성이라고 불러줬는데, 자, 이곳에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만났어요. 몽골군이 말도 잘 타죠. 활도 잘 쏘죠. 그런데 이때 김윤후, 다시 누구라고요?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활을 탁 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적장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요. 대장, 총지휘자가 없으면 그 군대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골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몽골의 2차 침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몽골과의 전투라고 하면 김윤후 꼭 기억하시고요. 그가 몽골의 2차 침입을 어디에서? 그렇죠.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죽임으로써 승리했다라는 거 기억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몽골 침입은 계속되었어요. 계속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과 이제 40년을 싸웠지만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만큼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항복을 했지만 그 항복을 끝까지 거부하고 싸웠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삼별초예요.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몽골과 싸울 때요, 한동안 어디서 많이 이렇게, 있었냐면, 강화였어요. 강화도라고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에서 꽤 큰 섬 중에 하나인데요. 몽골은 워낙 말을 잘 타니까 바다나 이런 물에서 싸우는 건 약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화도로 왕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떠났거든요. 그곳에서 몽골과 이렇게 싸우자, 저렇게 싸우자 하면서 많은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시 도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복을 하고 나니 다들 강화도가 아니라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이들은 강화도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가 함락을 당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진도로 갑니다. 진도마저 함락당하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은요, 바로 진도에서요, 삼별초들이 싸울 때 쌓았던 성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몽골과 싸울 때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했던, 이걸 조금 어렵게 말을 하면요, 자주적인 끝까지 그 자주적인 모습을 놓지 않았던 세력이다. 그러면 삼별초를 얘기할 거고요.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옮겨가면서 끝까지 항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모두 다 결국은 진압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동안 몽골족의 간섭을 받게 돼요. 이때 몽골족은 이미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보니, 자, 고려 첫 번째 태조를 시작으로 해서요. 자, 31대 공민왕 나오시죠? 우왕, 창왕, 그리고 마지막 공양왕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려의 모든 왕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왕들을 봤더니 뭔가 명칭이 처음과 조금 다르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뭐예요? 앞에 계신 분들은 태, 해, 정, 광 이러면서 뒤에 조나 종을 쓰는데 여기는 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조나 종보다는 왕이 한 단계 조금 낮은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표현 없어요? 충자요. 충이 뭐예요?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몽골 왕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당시 왕들의 앞에는 이렇게 충자를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있었던 왕들은요, 아니야, 우리 이 몽골족에서 어떤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날 거야 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왕이 충선왕 같은 분인데요, 쉽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원나라가 너 뭐야? 이러면서 간섭하기도 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왕들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나라 공주는 아버지, 지금 고려 왕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몰래 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선왕 같은 경우는 원나라 간섭에 벗어나려는 개혁을 하려다가 7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고 원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니 우리 제자들은요, 이 원간섭기 때 충성의 의미로 충자의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기억시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원나라요, 몽골족이요, 100년 만에 무너져요. 그러니 고려의 이 470년간 역사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대단한지 느낌 오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원나라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우리에게는 공민왕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공민왕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림 잘 그리셨던 분? 예, 그것도 있어요. 또 왕비를 너무나 사랑했던 분? 예, 그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곳이요, 바로 이제 공민왕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독특하죠, 그렇죠? 쌍릉이에요, 쌍릉. 보통은 이제 하나의 이제 왕릉만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공민왕의 왕비도 당연히 원나라였습니다. 노국 대장공주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공민왕이 나는 원나라부터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줘요. 그래서 같이 힘이 돼줍니다. 그래서 공민왕 시기 때는요, 원나라가 우리 차지했었던 땅이 있었어요. 군대 끌고 가서 그 땅 차지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몽골족은요, 우리랑은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른데 혹시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까요?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발이라고 해서요, 앞머리는 이렇게 남겨줘요. 가운데 쪽은 다 빕니다. 끝에 쪽에 머리가 남아서 양갈래로 닦는 모습이에요.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 있고요, 가운데 다 비어 있고요, 양쪽으로 닦는 모습. 이게 이제 몽골식의 머리가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앞에 있었던 왕들 다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어요. 근데 공민왕은 안 하겠어. 그럼 변발도 거부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원나라 간섭받고 있을 때 꼭 원나라 옆에서 저도 힘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도 우리 고려를 조금 배신했던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말이 좀 어려워요, 친원파라고 불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도 제거하면서 서서히 힘을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국 대장공주가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그분이 첫 아이를 이제 낳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서 미리 본인의 무덤까지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쌍릉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공민왕이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이 나라는요, 노국 대장 공주 죽고 공민왕이 꿈꿨던 조금 개혁도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고려는 급격하게 무너지고요. 이성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고려는 안 되겠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라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제자들은요, 머릿속에 공민왕 하면 그래도 우리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고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고 콕 기억시켜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에서부터 거의 멸망 시기까지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고려 문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고려 문화, 팔만대장경 말고도 어떤 문화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여러분들 고려 문화 하고 딱 떠오르니까요, 불교더라고요, 여러분들. 불교 선생님, 예전에 삼국시대도 믿었고 통일신라 시대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불교 사랑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불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요, 왕자들 중에서요, 스님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요. 오죽하면 그 시기 때는요, 고기를 안 먹었대요. 스님도 고기 안 드시잖아요, 그쵸? 일반 사람들도 고기를 안 먹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사랑과 그 불교의 중요성이 정말 컸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그 당시 있었던 연등회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충분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이런 모습 언제 보세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되면요, 거리에 많은 연등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연등회라는 게요, 연꽃 모양 같은 등을 달자라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는 언제 했었냐면요, 정월 대보름에 열렸었는데요. 이 정월 대보름에 열렸던 연등회는 국가적인 큰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연등회뿐만 아니라 팔관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에서부터도 불교 많이 믿으세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을 시켰던 그런 모습이 바로 고려시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 관련된 많은 문화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둔 책들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둔 책들, 너무 어렵나요? 평상시대 팔만대장경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그게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경이라고 하면 그런 많은 책들을 모아둔, 그러니까 종합 정리한 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8만. 그러니까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이게 컴퓨터로 막 책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도장 파듯이 나무 큰 거에다가 글자를 다 팠어요. 거꾸로 다 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이 두고 이렇게 먹을 입혀가지고 책을 찍어냈는데요. 이걸 바로 목판 인쇄술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이때 나와서도 이 목판 있죠. 이게 8만 장이 넘어요. 상상이 안 되시는군요. 이 8만 장을 다 쌓으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라는 백두산보다 더 높이 쌓인대요. 와,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 이거 제작 기간만 하더라도 16년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오랜 동안 왜 만들었어요? 바로 몽골족 침입 때문입니다. 몽골족 침입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족을 격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이 바로 팔만대장경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요, 목판 인쇄술이고 몽골족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서 상당히 유명해요. 여러분, 만들어진 게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주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장경판전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습기 같은 거, 거기서부터 이제 팔만대장경이 많이 썩거나 곰팡이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요, 소금, 숯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습기를 제어했던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옆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직지심체유절이에요.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역사 관심이 조금 많은 제자들은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직지심체유절하면 항상 따라 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그게 뭐예요? 팔만대장경은요, 도장 파듯이 만든다고 하셨죠. 근데 이 만드는 게요, 어렵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한 번 도장을 파두면요, 글자 바꾸는 거 불가능하죠, 그쵸? 똑같은 건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새로운 글자를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 다 파줘야 돼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만약에 선생님 이름을 이제 만든다 그러면 이자는 이자대로, 금자는 금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따로 활자를 하나씩 금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속 그러면 이자 가져오고 금자 가져오고 숫자 가져와서 배열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요. 그 당시 이 판 있죠. 이걸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켜 놓은 거고요. 이걸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진 책, 이것이 바로 직지 신체 요절이에요. 근데 이게요. 서양에서 등장하기 전보다 한 80년 앞서서 만들어진 거예요. 고려는 목판 인쇄술도 뛰어나고 금속으로 하는 인쇄술도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이외에도 또 고려 불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먼저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딱 봤더니 드는 느낌, 혹시 개성, 독특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고려의 불상이나 불탑을 볼 때는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독특하고 개성 강한 모습들이 발달하였더라. 한번 보세요. 논산에 가면 관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불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석굴암에서 봤었던 그 온화하면서도 아주 균형 잘 잡힌 불상과는 뭔가 다르게 일단 좀 커요. 그렇죠? 10m가 넘는 아주 거대한 불상에다가요. 얼굴이 그렇죠. 삼각형이에요. 이마는 좀 많이 좁으시고요. 턱 쪽은 넓으시고요. 또 눈 같은 경우도 옆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동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모습들, 그러니까 개성 강한 모습들이 고려 시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탑을 만들었을 때 보통 몇 층 탑 많이 만들었어요? 3층 탑 많이 만들었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불국사 3층 석탑이었는데요. 고려시대가 되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 층수 한번 세볼까요, 여러분들? 자, 위에서부터 세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층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선생님, 탑은 보통 홀수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짝수도 있네요? 예. 자, 거기에다가요. 여기 보시면요. 그 무늬가 정말 화려해요. 여러분,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를 가끔 하죠. 그렇죠? 지방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선생님 가기 너무 힘든데요. 그럴 텐데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가보시겠죠? 그때 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 가장 중앙홀에 이게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보통 우리나라 탑들 같은 경우는 여기 문양을 새기기가 좀 어려워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양 새기기 너무 어렵지만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화강암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요. 가까이 가시면 튀어나올 것 같은 아주 뛰어난 그런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사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그리고 고려 청자하면 되게 유명하대요.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바로 아름다운 색깔 때문이에요. 여러분, 청자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푸른빛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명하고 신비로운 빛의 색이 옥색. 그 아름다운 색깔로 아주 유명한 도자기가 바로 고려 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여기 왼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학이요, 이렇게 막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청자는 앞에다가 상감청자라고 불러줍니다. 이 학의 분이 어떻게 내신지 궁금하시죠? 도자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원하는 모양대로 파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홈파인 곳에다가 흰색이랑 붉은색 흙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다시 구워주면요. 흰색은 더욱더 하얀색으로, 붉은색은 검정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모습. 그런데 이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는 거, 이 상감기법은요. 다른 나라에서요. 도자기에 감히 실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려가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바로 그러한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건요. 조금 다르죠. 보니까 구멍이 뽕뽕뽕뽕 하고 뚫려져 있는데요. 원하는 이렇게 부위만 남겨주고 구멍을 뚫어주는 이 방법을 투각기법이라고 불러줘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그냥 상감청자,
뭐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 고려청자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제자들은 요즘에 너무 똑똑해졌어요. 관심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부터 벌써 고려청자는 발음을 보다 정확하게 상감기법과 투각기법이 있습니다 라고 나눠 배워요. 사진으로 느낌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들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따로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자, 어떤 곳들을 못다한 이야기로 남겨뒀는지 한번 보고 찾아오세요. 자, 선생님이 보여줬던 사진들 중에서요. 혹시 우리 제자들 다녀온 곳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야 물론 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도도 너무 좋아하고요. 또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져 있는 합천 해인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선생님이 합천 해인사를 최근에 갔다가요.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이 합천 해인사에 가면요. 많은 문화재들 있죠. 팔만대장경도 있고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 이 장경판전의 뛰어난 기술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인데요. 네, 사람들은요, 그런데 가면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가서 막 찍는데요. 금지합니다. 왜냐면 혹이라도 실수를 해가지고요, 불이 날 수도 있고요, 훼손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인사에서도 장경판전 들어갈 때는요, 그곳을 지키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재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 조심 좀 해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자부심, 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봤던 이 사진들, 앞으로 우리가 연속 5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요긴하게 쓰게 될 거거든요. 머릿속에 콕콕 기억하시고요. 특히 교재에서요,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할 때, 문제 풀 때 아주 쓸모있게 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서막 하면서 고려시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